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촉법소년 제도를 손질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자는 거죠. 네. 학년으로 보면 대부분 중학교 1학년까지가 이제 형사책임 범위에 포함되게 됩니다. 네. 이 기준이 72년 전에 만들어졌고 범죄는 점점 진흥화되고 있다 보니 보다 정교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라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인데요. 촉법소년 재범률이 또 성인보다 높다는 점도 논의 배경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화 시스템도 한번 같이 들여다봐야 할 텐데 이 소년 사건만 좀 전문적으로 다룬 백성경 변호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정 인프라의 현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여기 좀 보호 처분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이게 1호부터 3호 처분 같은 경우는 사회봉사 그리고 수박 명령이고 4호랑 5호는 각각 단기, 장기 보호 관찰이 됩니다. 예. 시설에 위탁이 되는 건 6호부터인데요. 이 6호는 소년원에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종교 시설을 비롯한 아동 보호 시설로 보내는 조치입니다. 네. 소년원 이전 단계이자 초기 단계 교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7호는 또 성격이 다른데 충동 장애라던가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정신 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의료 보호 시설에 위탁을 하는 처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후 이제 8호, 9호, 10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년원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은 이 가운데 6호와 7호에 조금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 그럼 네. 7호부터 왜 이걸 꼽으셨는데요? 네, 일단 7호에 어떤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서 가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온슬의 백선경 변호사 이야기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치료가 필요한데 학생들이 대부분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정신병자냐, 내가 이걸 왜 먹냐면서 치료를 자꾸 거부하고 그러면 법원에서는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북선으로 맡았던 사건 중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재비행을 저지르고 뭐 이제 자해도 하고 여러 가지 우울증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 치료소년에 위탁한다는 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바로 다시 재판을 받아서 그냥 사회로 돌아오는 보호처분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이 실효 처분으로 갈 수 있는 의료시설이 전국에 단 한 곳밖에 없다는 건데 예. 정원이 80명입니다. 일례로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통계를 보면 전국에서 치료 처분을 받은 소년범이 645명이었는데 위탁 기간이 6개월에서 1년까지인 점을 좀 감안을 하면 수용 여력이 상당히 빠듯한 편인 거고요. 사회로 돌아오는 보호 처분을 받았다라는 거는 보통 보호 관찰로 전환되는 걸 의미하는데 이제 한 5호 처분을 받으면 약 2년 정도 보호 관찰관이 관리를 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았다라는 진료 내역서를 제출을 해야 한다는 특별 준수사항이 부과되게 됩니다. 네. 다만 이게 애초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던 학생인데 그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자발적 치료를 한 다음에 그걸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6호는요? 6호 같은 경우는 이제 촉법 소년이 보통 소년원에 간다라고 하면 6호 시설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처음 시설에 가는 경우 이제 6호 처분을 받고 대부분이 이제 부모의 돌봄이 어렵거나 부모가 부재하거나 그래서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동 보호 시설이기 때문에 비교적 연령대가 어린 학생들이 많은데요. 동시에 교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계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을 나온 이후에 후속 조치가 조금 문제라는 건데 백성경 변호사 이야기를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처음 간 아이들이니까 내가 잘못하면 이런 교정시설에 가는구나. 다시는 안 가도록 해야겠다라는 이제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애들이 나왔을 때 뭐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려고 하다가 이제 뭐 학교에도 적응이 안 되면 다시 옛날 친구를 찾아서 이렇게 좀 비행에 연루돼서 후회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라고 조금 이제 상담을 해주거나 아니면 코칭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반드시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 학생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좀 적지 않을까. 근데 위탁시설에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보호관찰관이 이제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게 되는데요. 예. 뭐 교우 관계를 물어본다던가 귀가 시간을 확인하는 정도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만 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받거나 상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경 변호사가 만났던 중학교 1학년 2명의 사례가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같은 6호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 한 아이는 마음을 다잡고 이사와 전학까지 감행을 했는데 예. 시설에 다녀온 아이다라는 낙인이 붙었고 학교에 적응을 못했고 다시 비행이 연루되면서
하면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소년원에 들어간 케이스였습니다. 예. 반면 다른 아이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시기에 이제 비슷하게 흔들렸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한 변호사가 우연히 개입을 했고 청소년 지원센터랑 연결을 해줘서 결국 검정고시까지 합격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처분이나 처벌만큼이나 후속 조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어른이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가 이제 따라서 극명하게 갈릴 수가 있다라는 점인데 그걸 이제 특히 현장에서 체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상대적으로 교화 가능성이 높은 6호 처분 이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시점이고요. 이 보호소년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후 관리라던가 교화 시스템에 대한 공백을 조금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현장의 변호사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정리하면 촉법소년 뭐 기준을 뭐 한 살 낮추든 말든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기관이든 시설이든 이런 것들의 좀 정비 내지 보강이 필요하다 이 지적인 거잖아요. 네. 그게 안 되면 뭐 한 살 낮춘다고 또 뭐가 그렇게 달라지느냐 네. 이 지적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